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뭔가 이루어지겠지. 에이씨, 뭐냐? 아이고, 자, 연은이 종수제화구나. 연은이 종수제화. 맑은 냇물로 휘감겨 한 바퀴 돌아. 이거 뭐야? 냇물이 그 앞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고금당. 문전을 둘러 휘둘러 푸른 산 나무가지들 녹음 그늘로 담장 또한 휘돌아 한 바퀴 둘러쳐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뭐를 뭐 한 바퀴 돌고 뭐 나뭇가지가 뭐 녹음이 한 바퀴 돈다는 얘기는 첩첩산중이다. 아주 깊은 골짜기, 아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담장으로 둘러쳐진 곳. 중요한 건 여기서 담장이 중요한 거죠. 경호선사가 담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전옥연희를 꽁꽁 숨겨놨더라. 담장 속에다가 남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둘러쳐놨어요. 뭘로? 시냇물로도 둘러쳐놓고 담장으로도 둘러쳐놓고 꽃과 가지와 무엇이었지? 나뭇가지로 다 둘러쳐져 놨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하늘은 또한 온통 붉은 향기 석양으로 드리워져 있어요. 다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감겨져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늘도 도와줘서 붉은 향기로 석양이 향기로 둘러져 있고 또 담장도 둘러쳐져 있는데 이것을 다 휘감았어. 아하, 내가 이 소식을 알겠다. 이게 뭔 소식이냐? 이거 앞에 했어? 이것이 바로 경호가 쳐놓은, 전옥연이 쳐놓은 담장이야. 아무도 들여다볼 수 있어 없어? 못 들여다봐. 아무도 몰라요. 그게 전옥연이 숨겨져 있다는 거는 뭐만 알아? 김대환 스님하고 남전당 한규만 알아. 아무도 몰라. 여기 몰라요. 여기 몰라. 에? 박한정이도 몰라. 왕공은 더 몰라. 알겠도다. 이게 그대의 경어의 담장인 것을. 이는 경어가 염려하는 바로 이곳이라 아주 단단히 쳐놨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 시끄러운 세상에 먼지 한 점이라도 일이 풀어올까봐 두려워. 아주 그냥 세상 것들 꼴보기 싫고 더러운 그 피비린내 나는 세상에 그게 들러올까봐 두렵더라. 이것은 경어가 세상을 향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어로 심사해보아 세상은 경어에 대해 시비를 보내는 무리들이 있더라. 그것도 또한 이제 경어선사 당시로, 그때는 내가 전봉준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시비를 피해서 담장을 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연은이라고 써있잖아. 연은이. 연은이가 누군지를 알았어야 말이죠. 이거는 진짜 트릭이고 전봉준 장군을 몰랐다면 이 시는 번역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연은이 종수제, 연은이 종수제와 연은이가 조금 이름인가? 연은이가 이름이야? 연은이라는 이름이 어딨어? 딱 생각하니까 오마이갓, 전옥연희가 숨어있더라는 뜻이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었죠. 지금이야 뭐 다 알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세상을 향하는 진엄한 메시지를, 경어는 경어의 심사로 봐 세상은 경어에 대한 시비를 보내는 부리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뭐 일본 놈들이더라. 일본 놈들은 이제 푸대자루에다가 전봉준 시체를 넣고 뛴 그 키 큰 놈 찾으러 돌아다녀. 경어는 지금 경찰에 쫓기는 신세로 세상에 담을 치고 이곳에서 전옥연을 숨겨두고 가까스로 은신하고 있다. 여기서 고은 최치원이 고은 최치원 아시죠? 고은 최치원도 경어선사의 후신, 가야산 해인사에서 읊은 시한수를 떠올려. 왜냐면 그 고은 최치원도 세상에 시비가 들어올까봐 뭐를 했죠? 홍류동 계곡에서 그 물소리로 다 세상을 막았다고, 세상 시비를 뭔가 막았다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경어의 심정과 흡사함으로 동병상련의 뜻담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을 빗댄 서정적인 선시를 옥년이에게 읊어주고 있으니 경어는 최치원과 닮아 있었더라. 최치원의 후신. 이러한 심정을 담은 시로 최치원의 가야산,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는 시가 있죠. 제목이 가야산 독서당. 근데 좀 소름 끼치는 거는 경어선사도 뭐 할 때 제자를 쓰잖아요.
제마곡서, 제마곡봉. 근데 아마 최치원도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는 시자를 쓴 걸로 보아서 최치원도 경호선사의 후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꽃이 만발한 떠올리며 꽃이 만발한 담장은 이곳 고금당을 말하고 있다. 담장에는 잎과 가지가 가득히 둘러쳐져 있더라. 하지만 경호는 이 속에서 아무도 덤봐라 덤보지 마라 덤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 가운데 아무도 덤보지 못하도록 그 속에는 가시가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남에게는 가르쳐주지 말아라.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게 서 있는 곤두서 있는 경계심도 말하기도 하지만 가시밭길을 말하기도 하고 또 전웅년을 말하기도 하고 숨은 가시는 잘 못 찾잖아요. 그러한 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곳에 은신에 있음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말하지 말라. 연어는 여기서 전홍년으로 옥년이 은신에 있음을 알리는 일입니다. 이곳은 때맞춰 불공을 드리러 오는 처사랑 보살들이 자주 전하더라. 노인네들을 알고 지내다. 회자 있죠. 모일 회자가 아니고 알다라는 뜻이 알고 지내요. 이제 여러분 오니까 드나들고 있는 노인들이 있어서 훈풍이 불어오더라. 뭐 맑은 바람 꾀꼬리에 맑은 바람 뭐 혼사가 오고 갔어요. 했는다 떠도는 꾀꼬리는 전홍년으로서 그러하여금 이 떠도는 꾀꼬리는 누구요? 전홍년이지 뭘 거기 꾀꼬리가 왜 와 고금당에. 아이? 그래서 꾀꼬리가 우러대는 건 뭐더라? 좋은 신호가 오고 있더라. 그래서 전홍년으로 그러하여금 이곳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으로 이곳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보이니 더군다나 여기서 혼담이 오고 가서 훈풍이 불어오더라 이런 얘기죠. 좋은 거죠. 조지며 좋은 조침. 금당사는 고구려 불교를 지키다가 망명한 보덕화상의 정신을 계승한 사찰로서 열반종 8대 사찰에서 대표 가람이다 이 말이야. 열반종이에요. 여기가 금당사가. 그리고 또 오래됐어요. 이 저도 고구려 때 절이죠. 금당사 전경은 전북 진안 마이산에서 만날 수 있더라. 마이산을 병풍처럼 치고 있죠. 생김새가 말귀를 닮았다고 하여 조선의 마이산이라고 누가 했죠? 태종. 고려 조선 태종이 이방원이가 와서 그랬답니다. 금당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탑사라는 데가 있어요. 탑사 있죠? 탑사는 누구예요? 탑을 108개를 지은 거죠. 2처사가 그죠? 돌로 쌓아 올린 탑은 특이한 모양새의 바위산과 돌탑은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는데 바위산 이 감룡이가 1860년부터 1890년부터 지었다죠. 마이산을 대표하는 사찰로 금당사이다. 마이산 금당사는 금산사 말사죠. 한국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찰로 열반종의 그 8대 사찰이요. 열반종의 본찰. 고대 불교사에서 한해 굵은 역사적 장소더라. 금당사가. 그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금당사가 역사적인 사찰이다. 이말 열반종. 마이산을 대표하는 사찰로 이 절에는 삼국시대 후반기에 복잡했던 역사가 서려 있더라. 삼국시대 후반기는 뭐냐? 삼국시대 후반기는 뭐 후삼국, 후고구려, 뭐 신라가 통일하기 막 직전이겠구만, 그죠? 복잡했던 역사가 서려 있다. 금당사 창건주로 알려진 무상과 제자 금치는 고구려 고승 보덕 화상의 제자이다. 그러니까 보덕 화상이 지은 거죠. 여기에서 무상과 금치가 드러나요. 보덕은 원래 고구려 고승으로 연계 소문이 도교를 받아들이고 숭상하자 이를 반대에 백제로 망명을 했더라. 아하. 보덕은 당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로 신라 말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친 유학자이며 말년의 해인사에서 입적한 최치원이 보덕의 청기를 넘겼더라. 그러니까 보덕이 최치원 앞에 있다는 얘기죠. 대각국사 의천은 원효와 의상이 보덕에게서 열반 방등경을 전수받았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대각국사 의천도 내내
이 저기죠. 이련의 삼국유사와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규보의 동국 이삼국 집에서도 그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다. 누가? 보덕화상이. 그러니까 보덕화상을 지은 창건주가 금당사를 지었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사실은 보덕이 고구려는 물론 통일신라 고려대까지 영향을 끼친 불교사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예사로 넘길 수 없는 인물이더라. 보덕화상. 한수행제간에 이토록 오랫동안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기록을 남기고 숭상한 사례가 없는데 보덕화상을 통해 불교를 멀리 하는 나라는 멸망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더라. 오 마이 갓. 불교를 멀리하는 나라는 멸망해. 근데 지금은 불교고 다발이고 아주 그냥 세상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답이 없어 망연자실. 도를 얘기하는 자체가 누가 경어를 봅니까? 불교를 멀리하고 도교를 선택한 고구려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망했어요. 당나라에다가 무너졌어요. 676년에 백제는 660년에 멸망하지. 660년에 누구 의자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도교를 숭상했던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하더라. 불교를 숭상하고 널리 편 신라는 삼국통일을 하고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의 이어받아 사마을 정신을 나옵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하게 빛난 반면에 불교를 멀리했던 고구려가 멸망의 길을 걸었다는 점을 봐 보덕화상을 통해 전하고 싶었으니, 보덕화상이 도교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쫓겨났죠? 백제로. 그래가지고 금산사에 와가지고 금당사에 와서 금당사를 짓는 거죠. 고구려의 불행은 중국이 통일되면서 시작됐어요. 선전세계에 분열돼 당두던 중국은 6세기 말부터 통일왕조 시대를 연다. 628년에 당나라가 수를 이어서 중원을 차지하면서 북방의 강자 고구려는 위기에 빠졌어요. 당과 전쟁의 평화를 계획했던 고구려는 화평을 택했다. 화평의 결과 중국의 종교 도기가 도입되었는데 고구려의 도교 수행은 624년, 625년. 근데 결국은 676년에 망하죠. 그리고 643년 세 차례에 걸쳐 이런 도교까지 받아들여가지고 속세교회. 624년 당고조는 고구려에서 오두미교래는 도교를 오두미교라 그랬죠. 그 오두미교라는 그게 있어요. 성행한다는 사실을 듣고 천전성을 보내고 도사를 파견하여 도교의 교법을 강조하게 되더라. 625년 도교 전례는 고구려 요청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 왕실 차원의 도교 유입은 외교정책이면서 외교정책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당나라한테. 국내 귀족 세력과 불교 견제가 목적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고구려 영유왕, 나중에 친유왕도 있어. 도교를 통해 자신과 대립하던 귀족 세력과 불교 교단을 통제하여 했다 이런 얘기에 불교가 굉장히 세졌었죠. 그러면 내일부터 이곳에 옮겨 살아야 되겠으니 그리 하라 했다. 그 이튿날 새벽에 한 제자가 일찍 일어나서 도량석에 연불을 하며 주변을 살펴보니 살던 집은 그대로인데 주위 전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리둥절해진 제자가 스승에게 쫓아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그 이야기인데. 간밤에 내가 신통력으로 우리가 살던 평양의 반용사를 이고 완산주 고달산 지금의 전주 고덕산으로 옮겨왔으니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이래 신통력으로 이 설화를 마사한 사라가 해인사에 남아있더라. 보덕화상 얘기예요. 보덕화상에 도력이 셌어요. 신통력이 많았었죠. 반용사를 이곳 완산주 고달산으로. 지금의 완산주는 전주가 완산이었어요. 완산칠봉 아까 했죠. 완산칠봉 고덕산으로 옮겼으니 이상하게 생각없다. 이 설화를 묘사한 벽화가 해인사에 남아있다. 보덕화상이 열반종 본산으로 건립한 경북산은 터만 남아있더라. 그 제도들의 지금의 전주 주변에 모악산이 있잖아요. 모악산은 또 뭐예요? 모악산. 김제금산사는 또 용화세계죠. 미륵보살. 전국에 열반종 사찰을 지었는데 이를 일러 열반종 8대 사찰이라고 한다. 오늘날 폐사된 곳도 있고 공주 신원사 아시죠? 신원사는 중학단에 가면 그 산실들이 막 세요. 그죠? 문경 대승사, 대승사도 있죠. 경수사 대승사 들렸어요? 응, 들렸어요. 신원사 들렸어요? 신원사 들렸다가 등원함에서
내려오다가 그 영주 삼이 그게 거기에요. 그리고 노분경 대승사도 들리죠. 그 다음에 완주 대원사처럼 가람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역사와 가람 규모 등에서 금당사가 보덕화상을 잇는 열반종 본찰로서 손색인 금당사가 그 중에서 제일 세더라 이런 얘기죠. 금당사는 많은 역사와 인물을 자랑하고 있더라. 그 중에서 제일 대장 나홍해군, 그죠? 나홍해군이 금당사에 머물렀고 그걸 이어서 경허선사도 금당사에 머무르게 되는, 금당사의 발사는 고금당이고, 이게 전생의 아이러니 아닐까? 그냥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는 것 같아. 특히 나홍해군이 수석했던 사찰로 유명하니 경허는 나홍해군을 흠모했죠. 엄청 흠모했죠. 이거 금당사에서 조사 읽어 시있죠. 금당에서 북쪽으로 500m 거리에 있는 고금당은 나홍대사가 태각을 얻은 것. 태각을 성을 취한 곳 어디? 태각을 나홍굴. 예. 어디? 고금당. 그죠? 나홍굴. 거기서 토굴관을 보내시죠. 태각을 얻은 곳으로 바로 이곳, 지금 이곳에서 경허는 전옥녀를 숨겨놓고 드나들고 있었으니 이 또한 전생의 지중한 인연이 아니겠는가. 지중한 인연이겠죠. 경허는 나홍화상을 지극히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물 1266녀를 든 금당사 쾌불에도 그 금당사 쾌불이 엄청 크잖아요. 금당사 뒤에 가자, 대웅전 뒤에 가잖아요. 똘똘똘똘 말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큰 행사 있을 때 그걸 끌어다가 놓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쾌불이 있는데 그게 보물이에요. 1266호 금당사 쾌불에도 나홍화상과 얽힌 전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홍화상하고 뭐더라? 나홍화상과 그 금당사의 인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가뭄이 심했던 어느 봄 사람들은 금당사에 지다가 도움을 청했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 어려운 사정을 들은 금당사 스님은 기우제를 올리라고 일러준 뒤에 호랑이를 타고 사라졌어요. 기우제를 올리라고 해놓고 호랑이를 타고. 4월 뒤에 돌아온 스님은 절의 뒷마당에 사람 형상을 그리고 그 자리를 파라고 했다. 뭐지? 뒷마당에 사람 형상을 그리고 그 자리를 파. 스님이 가리킨 곳에 땅을 파보니 그 속에 뭐가 있었더라? 궤불이 있었더라. 한 폭에 궤불이 붙여 있었고 이 궤불을 걸고 기우제를 올렸어요. 기우제 알죠? 비가 오게 하소서. 라자 비가 오기 시작했으니 그 스님이 바로 공민왕 때의 고승 나홍화상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나홍화상의 신통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기우제 니네라고 호랑이 타고 갔다가 와서 이 땅에다가 사람 그림 그리고 이거 봐봐 하니까 거기서 그 궤불이 지금도 있고 그 궤불을 걸고 기우제를 지나니까 비가 왔더라 라는 얘기죠. 그 스님 바로 공민왕 때의 고승 나홍 스님의 보덕은 왜 열반종을 택했을까요? 보덕은 열반종의 핵심이 뭐죠? 오늘 모든 중생 열반종이 뭐였죠? 일체중생 개유불성.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 불교에는 그 열애선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특히 이 열반종. 그 뭐죠? 이 일체중생 개유불성이 그게 경제 열반경에 실려 있는 말이죠. 대단한 말이에요. 핵심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체중생 개유불성이 모든 우리의 불교의 근본이에요. 돛 닦는 데 근본이지 더군다나. 만약에 우리가 불성이 없다. 우리가 부처의 종자가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돛 닦아?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불성을 알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불성을 알죠? 자신감. 똑 떨어진 불성으로 유효열반이지만 나중에 무효열반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똑 떨어지게. 오케이? 그래서 모든 중생에는 불성이 있다는 일체중생 개유불성 있죠. 일체중생 개유불성인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없다라고 한 게 선이다 이런 말이야. 이 선종이 즉 인간 평등성을 주장하고 있더라. 뭐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는 말이 인간 평등이라고 하기에는 본래 부처라 뭐 거기서 평등을 따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도 있고 개미도 있는데 뭘 그렇다고 그게 평등이냐? 그냥 살아있는 것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어떤 희망적인 거죠. 그냥 부처가 될 종자라는 얘기니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불평등 때문에 평등으로 불성이 있다고 말한 건 아니고 그냥 원래 가지고 있었어. 본래 성불론? 본래 성불론이 거기서 나오고 있어. 모두 불성이 있는 소중한 존재이므로
계율을 지키고 보살행으로 그 성품을 일깨워 영원한 행복과 안락을 누린다는 것이 열반종의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죠. 열반종의 특징은 또 계율을 잘 지키라고 하는데 불교는 계율마저도 뛰어넘는 거죠. 지음 있는 개, 지음 없는 개. 우리 경원사가 말하니 그러니까 일부러 지어서 계율을 만들고 짓지 않아서 만드는 계율이 있더라. 그러니까 보덕은 도교가 말하는 불로장생은 자연운둔 신비한 약초 등이 아니라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는 뭔 약초를 먹고 불로초를 먹고 무슨 뭐 신비한 영약인 그 무엇이요 영지버섯을 먹고 영지버섯 있죠? 영지버섯을 먹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자신의 본 모습을 깨우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비행이 바로 뭐더라? 불로장생이더라.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 해동의 성제로 추앙받는 원효 경허의 후신 의상 보덕 열반종이 계승했고 오늘날 한국 불교가 원효 의생에 기대고 있으니 열반종이더라. 이런 얘기요. 보덕은 여전히 우리 곁을 지키고 금당사가 그 정신을 올곧게 이어가고 있어요. 이 보덕화상이 보통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덕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보덕 위에가 원효 의상이 보덕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당사가 보통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고 이러한 연으로 경호는 더욱더 이 금당사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전홍령을 숨겼고 자신 또한 앞날을 계획하면서 전홍령이 1903년 10월 달에 혼인해 오마이갓 아까 훈풍이 불어온다고 했잖아요. 조짐이 벌써 노인네들이 왔다 갔다 한대잖아. 서로 알고 지낸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경호선사가 척 보니까 본사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경호선사가 시를 써놨는데 연은이 종수제와 했으니 너무 또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살다가 원 시를 그렇게 멋지게 지어놔. 그래서 곧바로 삼수갑산으로 떠날 것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죠. 그때는 1904년 이때가 1903년 가을 10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건 1904년 2월 11일 날 떠나죠. 뭐냐? 야, 제 80장 전옥년을 이영찬과 혼인시키다 이제 드디어 고금당을 떠날 때가 왔네요. 혼인시키고. 좋다. 전봉중의 첫째 부인 여산송씨. 첫째 부인이 누구예요? 경호선사의 여동생 동이지. 동이. 는 1851년 8월 16일 성두옥의 첫째 딸로 태어났으니 23세가 되던 1873년 네, 여산송씨는 19살인 전봉준. 전봉준은 1855년생이에요. 경호선사는 1849년생이고 여산송씨 전봉준하고 여동생은 1851년생이 2살 차이. 전봉준과는 4살 차이. 경호선사와 전봉준은 6살 차이. 이렇게 된 거죠. 23세가 되던 1873년에 여산송씨는 19살인 전봉준과 결혼하였다. 결혼한 다음에 1875년 장녀 전성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바로 연년생으로 1876년에 그 다음에 차녀 전옥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데 연년생으로 줄줄이 낳다 보니까 산후조리가 잘못돼서 죽는 거죠. 연년생으로 2딸을 낳은 것이었으나 이로 인해 몸이 약한 여산송씨는 둘째 딸 전옥녀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1877년 4월 24일 싫어. 응? 경호선사도 4월 25일 날 열반하시거든요. 24일, 25일. 27살 나이로 서거했어요. 전봉준의 처 여산송씨가 죽은 것도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냥 일만 해야 돼. 산모의 몸이 견디질 못해 산후병으로 몇 달을 실험하고 실험하다가 끝내는 죽게 된 것이었어요. 오호애자라 오통제라 그리하여 전봉준은 송씨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어요. 아주 서로 사랑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요. 같이 살아요. 같이 자라요. 13년. 전봉준이 13세 될 때까지 같이 자라니까
옛날을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시름시름 하더니 이때 멀리 동학사에서 전가를 받고 급히 내려온 경우는 우선 전봉준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달래고 위로하면서 동생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고 나서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렸으니 이봐 봉준님이 나 이제 그만 가오. 그만 정신 차리고 몸조리 잘하고 자식들을 생각해 살아서 살펴미랑 그만 거두어 주시오라고 전봉준을 달랬더라. 누가? 우리 경호선사가. 에이 속상해. 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거둬주셔서. 이순영은 남평이시여. 이순영은 누구냐면 두 번째 부인. 남평이시 이문기의 딸이에요. 1860년에 9월 15일에 태어났다. 이순영이가 60년에 1873년. 그러니까 이순영이가 나이가 훨씬 많은가 보다. 정상과부로 있던 남평이시 이문기의 딸로 이순영이 젖이 잘 안 나와서 저대미로 들어와서 전성녀와 전홍녀를 키웠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또 이순영이도 또 알고 보면 청산과부예요. 쫓겨났어요. 시집을 갔다가 쫓겨났는데 그 전홍년 그 동이가 죽으니까 그 저대미로 와가지고 있다가 이제 혼인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순영은 전봉준과 함께 살게 되었고 1878년 이순영이 18세 때 전봉준과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결혼하였다. 가진 것이라고는 없으니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올려올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듬해 1879년에 장남 전용규를 낳죠. 1879년에 낳았어요. 그리고 1882년에 차남 전용현을 낳았죠. 그러니까 1879년인 경호선사가 대도로 성취할 때거든. 이게 30세. 네? 맞죠? 그때 이제 이 경호선사가 그래서 이제 전용규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죠? 내려와서 전용규를 보고 올라가다가 호열자를 만나요. 전용규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다가 호열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1882년에는 차남 전용현을 낳았죠. 이 전용현이가 서관문에 등장하는 골백자, 화투자, 그게 이 인간이에요. 이후 이순영이는. 그래가지고 이 전용현의 그 아들이 전익선이라고 하죠. 전익선의 아들이 또 장로 있죠. 전장로. 살아있죠. 전용현을 낳았다. 이후 이순영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순영이는 그 경호선사의 동생보다 5살이 더 어리군요. 다들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왜 그렇게 파란만장한가 하니까 업을 너무 많이 지었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도 영무선실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보복심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이 윤회를 믿지 않아요. 인과응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분하면 분한 대로 속상한 대로 다 풀어 제껴. 그게 다 업으로 남는 거죠. 업으로 남아서 그게 그냥 지나가냐? 안 지나가. 내 생에 다시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그 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윤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전생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악착같이 그렇게 덤벼갖고 세상이 혼탁해져요. 더러워지죠. 전부 다 보복심으로 살아. 그냥 내려놔. 상대하지 말고. 안 하면 되지 상대를. 뭐 달라고 상대를 하시는가. 전봉준 황농우 혁명을 일으켜 전봉준이 선본장으로 전쟁터에서 정신없이 혼신을 다해 동안국민들과 운동을 불사를 때 요 어린 이순영이가 다 보살펴요. 그가 35살이 되던 1894년이면 전봉준이 동안국민을 일으켜서 정신이 없어요. 가족을 돌볼 틈이 없죠. 그때에 장남이 폐병이 걸려요. 그리고 차남 전용현을 출가한 큰딸 전성예에게 맡겨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용규는 큰아들이죠. 전용규는 그 사람들한테 울무니까 그 이순영이가 그 동네에 굴 속에 가서 숨어서 키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용현이가 전성녀 혼인한 그 큰딸에게 가서 맡겨요.
차녀 전옥녀가 바로 경화선사가 데리고 가죠. 그해 10월 삼촌을 따라서 비군이로 금산사절에 보내자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동학농민 측에 연구한 거에 이렇게 나와. 근데 그게 그 외삼촌이 경호선사라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비군이로 만들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왜냐면 금산사에 갔는데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그 고금당이 와서 벙어리 3년, 규모거리 3년 이렇게 하는데 요 힌트를 보고 나는 바로 어디로 튀어요? 금당사로 튀죠. 36살 때인 1895년에 남편 전봉준이 처형을 당해 죽고, 그러니까 누구? 이순영이가 36살 때죠. 전봉준하고는 또 아까 말했지만 55년생이고 이건 60년생이니까 5살 차이가 나요. 이게 5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영이도 파란만장한 길을 걷는 거예요. 전봉준이 죽으니까. 그 자신은 장남 전용규를 데리고 토굴로 들어서 숨어 지내야 했죠. 왜? 이제 전봉준이 죽기도 했지만 또 폐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더라. 그래서 37살 되던 때 1896년에 폐병을 앓던 장남 전용규가 죽어요. 그리고 자신도 폐병에 걸렸어요. 이순영이는 차녀 전용녀가 호라비로 인한 이영창과 진안해서 1904년 혼인할 때 데리고 와서 모시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파란 만장이에요.